메이저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지금 크레딧 스위스처럼 그런 큰 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시스템 위기로 가요. 왜냐하면 얘가 망했는데 한국의 모 은행도 흔들리고 미국의 JP모건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은행 시스템, 신용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거든.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데는 더 치명적인 문제겠죠. 저는 자문사 대표인데요. 이름은 이제 자문사 이름은 인모스트 투자 자문이라고 하고요. 예, 자문사는 좀 생소하신데 제가 뵐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금융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하는 데라고 하면 그거는 자산운용사라고 해서 무슨 투자 자산운용 이렇게 되는 데가 만들고요.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데로 하면 무슨 증권 무슨 은행 이게 판매사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그런 거에 안 속하고 자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말 그대로 이제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각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주는 역할 그리고 또 원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말 그대로 자문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의 자문사들은 이제 주로 상품 자문을 하는 회사였다면 저희는 2017년도에 새로 나온 법에 의해서 생긴 자문사라서 직접 자문 그러니까 특히 중산층 고액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그 다음에 대중자문사를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이 되게 많이 기술을 사용해서 편리하게는 돼 있지만 1대1로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자문사입니다.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자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 시스템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일단락이 됐고 잘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요즘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갑자기 생뚱맞은 얼마 전까지 막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긴축이 어떻고 이번에 얼마를 올릴 거고 언제 멈추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은행 위기가 확 들어와 버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시장에 영향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위험이 지나갔지만 여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은행 위기입니다.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은행 위기는 두 가지 정도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위기로 갈지 아닐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두 개 양상이라고 하나는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해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SVB라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크레딧 스위스라고 스위스 은행이 터졌잖아요. 요건 양상이 좀 달라요. 크레딧 스위스는 SVB라고 말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뱅크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예금이 인출되는 사건은 있었지만 왜 인출됐었냐면 그리고 이 인출은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 초반부터 이미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진행됐어요. 거의 예금도 지금 반 이상 다 나갔어요, 이미. 반도 안 남았어요. 한 3분의 1 남았어요. 그런 상태요. 3분의 1은 좀 과하고. 하여튼 반 정도 나간 상태였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투자에 실패했어요. 은행이 자기 돈 갖고, 그러니까 고액 돈 받은 거 갖고 투자하다가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기억하시면은 그게 아케고스 사태라고. 예. 빌황인가? 예, 빌황 대표 사건. 그런 것들 큰 거에 다 걸려 들어가요. 크레딧 스위스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드냐면 이런 것처럼 은행에 자기들이 고객돈 갖고 한 짓이 잘못돼가지고 부실한 자산을 들고 있거나 지금처럼 투자 실패가 되면 요건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를 누가 사도 거의 쓰레기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누가 아무도 안 사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넘어지면 크레딧 스위스는 왜 중요했냐면 사실 메이저 10대 은행 중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은행 위기는 이게 큰 은행들 위기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SVB 같은 지방은행들은 하나가 터지면 물론 지금 연쇄적으로 뱅크런을 이끌어내고는 있지만 서로 간의 연관성이 높지 않아요. 금융시장 연관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정도 되면은 거래 관계가 주요 은행과 너무 커요. 예를 들면 2008년 리먼 베어스턴스 망했을 때 한국의 증권사가 위험해질 정도?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막 증권사 손실 금액이 막 뛸 정도였었어요. 제 친구가 삼성 자산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으로 날아가야만 됐었죠. 과집가랭이 잡아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삼성 자산운용과 리먼 브로더스가 항상 늘 거래하던 거래 금액이 있는데 얘가 그냥 망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 처리될 돈이 클 경우 그러면 얘도 같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메이저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지금 크레딧 스위스처럼 그런 큰 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시스템 위기로 가요. 왜냐하면 얘가 망했는데 한국의 삼성자산운용 말하는 건 아니고 한국의 모은행도 흔들리고 미국의 JP모건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은행 시스템, 신용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거든.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데는 더 치명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이번에 SVB 사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은행이 발빠르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UBS를 압박해서 인수해버렸잖아요. 문제의 문제를 꺼버린 거지, 아예. 이렇게 되면 SVB도 그냥 되는데, 문제는 SVB는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개 은행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건 그거잖아. 이거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봤을 때, 물론 이게 터져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돼서 나비 효과에서 터지는 거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만 보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위기로 가는 문제는 원래 본질적으로 좀 아닙니다. 다르죠. 2008년도 금융위기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격이 다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럼 SVB는 무슨 위기냐? 뱅크런 단순하게 예금을 너무 많이 찾아서 그런 거죠. 그럼 당연히 예금을 많이 찾는데 이유가 은행이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SVB의 그 예금을 많이 찾은 이유는 얘가 예금 인출이 좀 들어왔는데 조금 아니고 하여튼 예금 인출을 해줄 때 자기가 들고 있던 그걸 팔아서 예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 팔려고 하는 자산이 대부분 미국 국채였는데 너무 그냥 중간에 팔아버리면 손실이 너무 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그 미국 국채 가격 하락률이 300년 내에 제일 크게 하락한 6번 중에 한 번이에요. 300년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38% 빠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빠졌어요. 정말요? 네, 안전자산 국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SVB가 자기가 고객돈 받아가지고 이상한 거 들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어. 그러게요. 그런데 중간에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얘를 지금이라도 팔아서 줘야 되잖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됐던 적이 없어. 문제는 중간에 팔 때 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팔 때는 손해보고 아까 만약에 40% 손해로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 보고 예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다른 예금자가 어떻게 할까요? 다 계속 그죠. 벤처 캐피탈이 자기들 여기 이 SVB는 특수은행이거든요. 말하자면 뭐냐면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만 거래하는 은행이에요. 일반인 거래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한테 벤처 캐피탈이 서비스한답시고 말을 흘린 거죠. 빨리 가서 찾아라. 너 먼저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뱅크런이 그거 대공황 때 생긴 거 아시죠? 네. 예, 은행 열자마자 가서 돈 찾아야 되니까 런한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스타트업들이 너도 나도 예금 인출을 했더니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반 이상 빠르게 빠져나갔고 그렇게 됐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딱 보면 어떠냐면 나머지 은행들도 국채 대박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손실 보고 줘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금 인출 많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양상이 벌써 앞에서 못 막으면 계속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바로 진압에 들어간 거고 이게 왜 보통 때는 안 생기냐면 미국 국채가 이렇게까지 손실 나는 단기간에 나는 일은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에 역사상 거의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문제 사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연준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뱅크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걸 하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옐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의 경우 예금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다 보호해 준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냥 꺼져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옐런이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뜻은 다른 거였을 텐데 설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 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어제 장 빠졌고 오늘 아침에 빠진 장에서 오늘 아침에서는 또 아니다.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심각한 위기로 가느냐를 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 보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문제는 이제 진화된 걸로. 근데 저는 진화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옐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두를 보호하겠어 라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터지면 들어가서 그렇게 똑같이는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 보호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거든. 옐런은 이렇게 말한 걸 거예요. 국회가 아직 통과를 안 시켰으니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만약에 터진다면 나는 들어가서 은행마다는 그렇게 할게요. 은행마다 하다 보면 다 한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그 은행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은요, 그거를 무한정 다 막아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거는 훨씬 더 금액이 크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연준이 재빠르게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장해 줄게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똑같이 부도나지 않도록 대출을 시행했어요.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그래서 재할인율 창구라든지 그다음에 들으셨겠지만은 BTFP 요거 뭐냐면 대출 기구예요. 요런 것들 3가지를 만들어 대출 줬는데 한 주 만에 그냥 3천억이 나가버렸어요. 3천억 달러. 네. 이게 왜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냐면 여기다 단서를 달았거든. 2년 동안 어느 은행이 빌려갔는지 안 공개할게 라고 했어.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LTRO라 그래서 이렇게 대출 무한정 해줄게 했는데 은행이 안 응해가지고 문제가 됐거든. 왜 안 응했냐면 대출 돈 빌려갔다고 하면 더 망한다 이거야. 그렇지,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연준이 안 할 2년 동안 공개 안 해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마구 빌려가서 지금 이미 한 주에 3천억이 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드냐면 그 3천억이 어디서 나갔냐면 연준의 오른쪽 밸런스 시트 중에서 부채 쪽에 있는 지준 쪽으로 해서 나간 거거든.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다 막을 수 있나요? 돈 찍으면 막을 수 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주는 대출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막 무한정 머니 프린팅을 하면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15개로 막으면 안 돼요. 2-3개로 끝내야죠. 그죠? 네. 2-3개를 끝나는 플레이가 뭐냐면 예금자가 보험 아닌 사람도 보호해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화가 안 되잖아요. 네. 느리게 되죠. 안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나중까지 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예금을 찾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VB가 부실하다는 얘기 때문에 된 거기도 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상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예금 금리가 0.38이야. 기준 금리가 5%인데 예금이 0.38이야. 진짜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0.38에다 왜냐면 이상한 게 뭐냐면 3개월짜리 채권만 사도 5%대야. 지금 미국 국채가. 근데 이상하게 예금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되게 궁금해서 왜 돈을 안 찾지? 근데 지금 터졌잖아. 막 찾는 걸로. 근데 다른 문제 때문에 찾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각해서 보니까 예금 금리가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연준이 은행을 보호해서 살리고 나면 은행들이 이제 앞다퉈 뭘 할 것 같냐면 예금 금리 올릴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0.38에다 놔둬도 예금이 장사가 됐느냐? 2가지 이유인데 우선은 지방은행들이 예금을 모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금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원래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그 이자 같은 걸 조절해가지고 은행이 예금 이율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지준에 관련된 금리를 움직여서 이 지준에 관련된 이자를 높이 주면 은행은 여기다 많이 맡겨놓을 거고 만약에 이자를 조금 주면 자꾸 빼서 내보내려고 할 거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린 것과 같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리는 5%를 기준금리 높은데 이거 왜 이렇게 낮았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코로나 때 중앙은행 연준과 정부가 무차별하게 살포한 현금 때문이에요. 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초과저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금들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금을 옮기려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죠? 시중 큰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아무나 잘 안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0.38이면 바꾸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다 예금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큰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앞다퉈 경쟁 안 했다. 왜? 시스템에다가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시스템에 돈이 많았냐면 오늘은 그 얘기가 좀 자세해지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많았냐면 사실은 연준이 이 코로나라는 기회의 위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중국을 확 눌러버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필요보다 더 많이 찍었거든요.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계속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양적 완화하는 거 이해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흥국의 82배를 찍었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찍었다. 그래서 구조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연준은 생각 없이 찍었을까? 그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연준은 그렇게 아무 무턱대고 찍나요?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찍었어도요. 민주당에 의해서 어떻게 되게 됐냐면 인프라 정책으로 돈이 나가서 집행되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차질이 왔죠. 누구 때문에? 조 맨친 때문에.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 맨친이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그 민주당이 인프라 정책 쓰는 거에 딴지를 걸었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그런 인프라 그 돈을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책들을 조 맨친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찍어도 이게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게 인프라로 다 가동되면은 이거는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부작용,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일으키지 않고 스무스하게 오히려 미국을 부흥시키는 기회가 올 거다. 아, 그렇게 해서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아야 소비도 많아야 사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요. 중국의 그런 어떤 그 실질 구매력이 미국하고 같아질 정도였었어요. 와. 그러니까 내수 있죠. 중국의 네. 내수 규모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미국으로서는 위기였다고. 네. 그런 의미로서. 그러면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그 현금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걸 연준이 생각한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다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잘 풀려나갔으면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을 텐데 조 맨친 때문에 못 나가고 이 안에 있게 되면서 얘가 이상 작용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됐으니 연준 입장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공급망 이슈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크게 나타날 텐데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RRP라는 데로 빼버린 거예요. 있는 이 유동성을 RRP라는 데다가 갖다 놔야지 시스템 내에서 얘가 M2라 그래서 움직이는 화폐에 의한 인플레이션 안 발생시킬 거니까 여기서 빼놓는 방법으로 RRP를 만들었더니 이 RRP를 갖고 은행들은 MMF란 창구를 통해서 이 RRP에다 자꾸 돈을 넣은 거죠. 기형적으로. 네. 원래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가야 될 돈들이 아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MMF를 통해서 연준이 이자 주는 상품 RRP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예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은행들 자체도 예금을 적극적으로 모을 생각이 없었죠. 시스템에서 지준율을 조절하는 연준이 크게 지준을 높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낮은 채로 그대로 놔뒀던 거고 이 사태에서 이제 뱅크런이 터지고 나니까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아, 더 이상 예금으로는 둘 수 없다. 그러면 둘 다 알게 된 거예요. 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모아야 될 상황이 됐다. 두 번째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넣어두면 안 된다. 안전한 데로 옮기듯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면서 금리도 높은 데 있는데 왜 내가 여기 놔둬? 이게 자칫하면 뱅크런을 연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때 연준이 엄청나게 현금을 살포해 놓은 이상한 현상 속에서 필요에 따라 금리를 너무 높여버리니까 긴축을 심각하게 해버리니까 아까 말한 SVB 안에 있던 국채값이 똥값이 되면서 생긴 문제죠. 이게 다 복합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 그거예요. 첫 번째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아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각 부실이 심각해서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게 연쇄부도로 가니까 이건 연준이 감당을 못해요. 이건 그냥 강제적으로 돈 뿌리고 금리 내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둘러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위기 때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일단 막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금 같으면은 근데 그런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국채가 안전한 거 다 들고 좋은 거 들고 있는데 예금을 많이 찾아가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금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금자 보험 안 든 사람도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니네 은행들이 대출 받아가서 예금 혹시 청구가 들어오면 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을 막 시행하면 아무래도 이전처럼 막 아침 되자마자 뛰어가진 않죠. 물론 지금 뱅크런 전부 모바일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것까지는 연준이 가능해요. 현재. 심각하게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미국의 시중 금리 상황으로 보면 누구라도 예금을 찾아서 다른 곳을 찾아가. 하다못해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놓은 것조차 플러스. 두 번째 금리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움직이고 싶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방은행 지금 몇 개가 아니라 19개, 20개가로 확산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 조기에 차단하는 거고, 스위스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를 조기에 차단한 것처럼 연준은 아주 잘하고 있는 면이 있다 보니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일엔 대가가 있잖아요. 그럼 연준은 이렇게 해서 잘 수습은 될 걸로 보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될 문제인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정서가 금방 연준을 믿고 금방 은행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금 인출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에 통해서 연준이 치러야 할 대가는 뭐냐? 이제 긴축은 물 건너갔다. 이 상황에서 어디로 죄도 더 터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FMC에서 제롬 파월이 말한 내용들이 그냥 잘 들어보면 그래 힘들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뒤로는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이죠.